여러분, 저는 순자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 한구석에 아직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떠난 뒤에도 손끝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마련한 그 작은 집 한 채, 그리고 통장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노후 자금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아들은 평소와 다른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묻기도 전에 이미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꺼냈고, 도장을 꺼냈고,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그 작은 서랍 안에 모두 들어 있었지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1년만 믿어주세요. 1년 후에는 2배로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엄이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들을 믿었는데, 분명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요. 그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빈손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 저는 제가 어떻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얼굴로 저를 외면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전 재산을 맡긴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결정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저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민호입니다.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동네 어른들도 저에게 늘 말씀하셨지요. 순자 씨,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두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제 인생의 전부는 그 아이였거든요. 남편은 민호가 겨우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때 저는 29이었어요. 꽃 같은 나이에 과부가 된 저는 친정 부모님께도 시댁에도 기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식당 일을 하고 남의 집 빨래까지 하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계란말이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더 예쁘게 썰어주려고 저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풍족하게 자랐지만 우리 민호는 혼자 아파트 열쇠를 목에 걸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작은 등을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울면 자식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웃었어요. 속으로는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민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지영이라고 했지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예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그날만큼 행복했던 날이 있었을까요? 제 앞에 앉아있던 사돈댁 어른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하게 아드님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의 고생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 종이 같은 것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 집안에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제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도 장사라고 해봐야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예요. 하지만 민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이미 다 알아봐 줬어요. 투자만 하면 1년 안에 몇 배로 불어나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어머니처럼 평생 월급만 받고 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에 제 집에 왔을 때 아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가끔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어요. 어미가 자식의 얼굴에서 걱정을 읽으면 그 순간부터 어미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된장국을 한 그릇 더 떠주고 김치를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지영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요. 저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은 그래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더 아픕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자기가 더 힘듭니다. 그 마음이 결국 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지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 푹 꺼진 두 눈.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무너진 얼굴을 보고도 그냥 돌아설 수 있다면 그건 어미가 아니지요. 어머니, 사실은요. 민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빚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친구가 이번에는 확실한 건을 하나 물어왔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1년 안에 원금의 3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얼마면 되겠니? 여러분, 저는 그날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그 작은 집 한 채, 통장 속에 노후 자금까지. 변호사를 통해서 명의도 모두 아들 앞으로 옮겼지요. 왜냐하면 민호가 그렇게 해야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미로서 죄를 짓는 일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변호사님이 저에게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전부 아드님 명의로 옮기시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머님이 아무것도 주장하실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을 못 믿으면 저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주 전화를 했고 며느리도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왔어요. 저는 작은 새방을 얻어 지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어요.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작은 싱크대와 겨우 이불 하나 펼 수 있는 좁은 방.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의 벽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좁고 추운 방이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요. 처음에 민호가 전화를 해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어머니, 새방은 괜찮으세요? 불편하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는 여기서도 잘 지내. 너는 네 일만 잘하면 된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때마다 민호는 고맙다고
금방 다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치 작은 보석처럼 꺼내어 볼 때마다 반짝이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민호의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그 다음에는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어머니, 바빠요.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저는 그 말들을 모두 믿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쁘다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미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 느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우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고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인삼 한 뿌리라도 사다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장에 나가 오래된 통장에서 겨우 남은 돈으로 인삼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민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간 것은 잘못이었을까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고리에 그 인삼 꾸러미를 걸어두고 돌아섰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얼마나 힘들면 어머니가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못할까. 그날 밤 민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희 집사람도 불편해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찾아가는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니.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작은 새방의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는 내 아들에게 손님이 되었구나. 6달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찾아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어쩌면 결심 같은 것이었을까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은 이상해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지영이에게 따뜻한 물을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싶었지만 새방에는 변변한 찻잔 하나 없었거든요. 지영이는 그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보았어요. 결혼식 날 제가 반지를 끼워주었던 그 손. 이제 그 손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것은 제가 준 반지가 아니었어요. 지영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가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당분간 민호 씨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까지 신경 쓰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민호 빚이 얼마나 되니?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상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미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더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차가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미가 자식에게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언가의 실체를 참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생이 된 민호가 저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 민호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고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시절에 저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단칸방에서 이불 하나를 덮고 잤지만 서로의 천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언젠가 민호가 어른이 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가 받았을 때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머니 왜 자꾸 전화하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저를 향해 웃어주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가운 한마디.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잠깐만 통화할 수 있니?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저의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뚜뚜뚜 소리가 그날 저에게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차갑게 대해도 어미는 그 차가움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구나. 아, 지금 너무 지쳐서 그렇구나. 어미는 그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 자신을 속였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말을 해볼까?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면서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 몇 마디 나누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어요. 아들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지금 며느리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저는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에게도 제 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된 어미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용돈을 주고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저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분명 숨을 쉬고 있었고, 밥을 먹고 있었고,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저는 그저 지나가는 한 명의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할머니.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영자라는 친구였어요. 젊은 시절 함께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던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영자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자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무너질 때가 있는 사람. 영자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영자의 집은 제가 살던 새방과는 비교도 안 되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가져다 주었다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려 주었지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맡긴 일, 명의를 모두 옮긴 일, 그리고 지금 작은 새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일까지.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너 한번 알아봐야겠다. 정말 사업이 망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저는 영자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순자야, 내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너무 순진하게 믿지 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 자식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다 변해. 나도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딸한테 집 팔아서 전세금 보태줬다가 지금 고시원에서 사셔. 딸은 그 돈으로 새 집 사서 이사 가고 어머니는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민호는 그렇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영자는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영자의 조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민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해줄 때 영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순자야,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무릎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새 집을 샀대. 강남에 아주 비싼 집이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조카가 알아본 대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집은 40평대의 아파트인데 시세가 수십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집을 사면서 대출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금이라니. 그 큰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내어준 그 모든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의 비싼 집, 새로운 차,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까지. 제가 작은 새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동안 제 아들과 며느리는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조카가 SNS에서 찾아낸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을 때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눈에 담았어요. 하와이, 파리, 스위스. 제가 평생 가보지 못한 곳들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새방의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분명 제 아들이 사는 그 비싼 집의 불빛이겠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미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어미라는 이름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은 민호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화가 난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까? 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변호사님이 몇 번이나 물어보셨을 때 한 번이라도 망설이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미였으니까. 저는 어미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아들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전 영자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강남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1번 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큰 집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런 집. 아파트 앞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경비원은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미가 자식의 집 앞에서 손을 떨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결국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비원이 먼저 저를 막아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왔어요. 김민호.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인터폰을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는데 경비원에게 의심을 받아야 한다니. 제 초라한 옷차림, 제 주름진 얼굴, 이 모든 것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좀 보러 왔다. 지영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어요. 새 가구, 새 그림, 새 카펫. 그 모든 것이 한때 제 것이었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큰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털 내어구가 깔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비싼 과일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호칭조차도 이제는 의무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그 얼굴, 제가 평생 위해서 살아온 그 사람. 민호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 저와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돈, 그 집 다 어디로 갔니?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어머니가 주장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아내도 있고 앞으로 아이도 가질 거예요. 어머니까지 모실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 혹은 지금 그런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저는 그날 그 거실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어떻게 나왔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며느리 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 아이.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그 어떤 따스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민호 옆에 서서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인지요. 저는 지영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지영아, 너는 나에게 한 가지만 대답해다오. 너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니? 민호가 사업이 망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지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민호 씨의 아내예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전에 민호 씨의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호와 지영이는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들처럼 거리감을 두고. 어머니,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그 새방, 월세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매달 얼마씩 보내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평생 무엇을 원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집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기를 바랐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저에게 월세를 얼마씩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기억나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던 거, 식당에서 설거지 하다가 손이 다 갈라졌던 거, 너 학원비 마련하려고 다른 사람 빨래까지 했던 거 기억나니? 야,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 어머니. 그 이야기 또 하실 거예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하신 일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 저는 그 단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식이 늙은 어미를 돌보는 것은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버지를 기억하니?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아버지 이야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아니? 우리 민호 잘 부탁한다고 했어. 저 아이를 지켜달라고 했어.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을 살았단다. 그런데 민호야, 만약 네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거실, 그 새 가구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민호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아프구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반짝이는 상점들. 그런데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바쁘게 걸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홀로 떠다니는 먼지 같았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버스가 와도 타지 않았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알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지친 얼굴.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수고했다. 네가 너무 수고했구나. 그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미로 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위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영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차렸어요. 순자야,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저는 그날 밤 영자의 집에서 잤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주었어요. 미역국이라니. 그 어떤 잔치도 아닌데 영자는 저에게 미역국을 내어 주었습니다. 어쩌면은 영자는 저에게 제 자신을 다시 놔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평생 참아왔던 울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참았고
아들 학교 보내느라 밤잠 설치며 일할 때도 참았고,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저를 어머니라고 처음 부를 때도 참았던 그 울음,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저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어요. 순자야, 울어라. 실컷 울어라. 울음도 다 나와야 끝나는 거야. 저는 영자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자의 집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잔 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새방으로 돌아왔고 다시 혼자만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민회계에서는 약속한 월세가 매달 들어왔어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게 되면 더 슬퍼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동네 노인정에 나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 우리는 우연히 또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되었다고, 자신도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 할머니의 이름은 정순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 어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순자 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다 자란 후 그 자식은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그 어머니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너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 저는 정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작은 새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들을 통해 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일찍 떠난 후 제 인생은 오로지 민호였어요. 민호가 웃으면 저도 웃었고, 민호가 울면 저도 울었습니다. 민호의 성적이 좋으면 제 하루가 환했고, 민호가 아프면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저는 제 감정을 제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항상 민호의 감정을 통해서만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자로 살지 못하고 민호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것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은행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어요. 저는 평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자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그런 것들에 쫓겨서 하늘 한 번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했어요.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이라고 해봐야 새빵 옥상의 작은 화분 몇 개였지만 저는 그 화분에 상추와 고추와 대파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도 이렇게 열심히 자라는구나. 그러면 나도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상추를 따서 반찬으로 먹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상추를 먹는 그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영자는 저에게 한글 교실에 나가보라고 권유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자를 잘 몰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여자아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겨우 제 이름 석자 쓰는 것이 전부였지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 교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한글 교실의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자원봉사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지요. 그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천천히 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연필을 쥐고 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 쓰기 시작했어요. 가, 나, 다, 라.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글 교실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을 키우신 분이었고 어떤 할머니는 평생 시집살이를 견디며 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외로워진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이 아닌 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순자 씨, 오늘도 오셨어요. 순자 씨.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순자 씨,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그 호칭이 저에게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쉬운 동화책 한 권을 주셨어요. 저는 그 책을 집에 가져와서 매일 밤 조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글자를 하나씩 더듬어가며 읽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일은 넘어서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읽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성취였습니다. 그 동화책의 제목은 할머니의 정원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제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책 속의 할머니도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고, 책 속의 할머니도 혼자가 되었고, 그러나 책 속의 할머니는 결국 자신만의 작은 정원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위로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 무렵 저 한글 교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갔던 날, 저는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20명 정도가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들, 저는 그 눈동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 할머니가 어떻게 밥을 지어 먹었는지, 어떻게 옷을 지어 입었는지,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후로 저는 매주 2번씩 유치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순자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순자 할머니, 어제 해주신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순자 할머니,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비록 제 손주 한 명 보지 못한 할머니였지만 유치원의 그 작은 아이들이 저에게는 모두 손주 같았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지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이야기 들려주러 오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와요. 지우가 웃으면 할머니 마음도 웃게 되거든.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매일 오세요? 우리 엄마는 매일 회사 가서 저는 외로워요. 저는 지우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도 외로움을 알고 있었구나. 저는 지우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이 정말 많구나.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구나. 제가 지우를 위로해 줄 수 있듯이 지우도 저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작은 새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1년 전에 저와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얼굴의 주름은 더 늘었고 머리카락도 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에 순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생기가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살아있을 뿐인 그런 눈빛. 그런데 지금의 순자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회계에서는 여전히 매달 월세가 들어왔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가끔 명절에 짧은 문자가 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한 줄. 저는 그 한 줄을 보고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슬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어떤 슬픔이든 결국에는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영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을 걸으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자가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아직도 민호를 미워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거리가 생긴 것뿐이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어려운 거지. 미워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어려운 거야. 저는 영자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방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글 교실에서 배운 글씨로 천천히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원망의 편지도 용서의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어머니가 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었어요. 민호야, 저는 썼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네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에게는 사랑을 가르치되 의무를 가르치지는 마라.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편지를 붙이고 난 후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보다 놓아주었을 때 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찾아온 것이에요. 혼자서. 그 아이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제 새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는 문을 열었고 지영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언가에 부서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작은 방에 들어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저를 떠났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집도 그 돈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겨 놓았더라고요. 저도 빈손이에요, 어머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또다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지영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어머니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지영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잠시 후 저는 그날 지영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따뜻한 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작은 새방에 있는 가장 좋은 찻잔에 가장 좋은 차를 우려서요. 지영이는 그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는 그렇게 차분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미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란다.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제 새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작은 이불을 그 아이에게 내어주고 저는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잠든 지영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 저의 며느리였던 사람, 한때 저를 외면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우리 두 사람은 이상한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꼭 어머니를 찾아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 어긋난 것은 다시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그 아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한글 교실에 계속 다니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면서요. 민획에서 오는 월세는 제가 손대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죽은 후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곳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제가 엄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흔적이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형태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사랑일까요? 저는 평생 동안 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이 후자가 더 큰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민호를 떠올립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영원히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게 오기를. 네, 엄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자식이 자신을 버려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미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균형이에요. 주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 그 균형을 잃으면 사랑은 짐이 되고 짐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저는 그 진리를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73입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화려한 집은 없지만 따뜻한 방이 있어요. 큰 가족은 없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미로서의 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그것이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대가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아주었느냐로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잃음 속에서 저 자신을 찾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다정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잃지 않고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랑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 답을 찾는 일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을 누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들으신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여러분을 훨씬 더 감동시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세요. 아들에게 집문서를 넘긴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달 뒤, 저는 제가 40년 넘게 살았던 그 집 대문 앞에 낡은 이불 보따리 하나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얇은 치마를 뚫고 올라와 제 늙은 뼈를 하나씩 깨물던 그 감촉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는데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72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며느리가 하나,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그 세 글자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여러분께 한 어미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지은 둥지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 6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후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아마 여러분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늙은 할미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답니다. 제가 그 집으로 시집을 온 것이 31살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노처녀 소리를 들을 나이였지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성실했고 시부모님은 엄하셨지만 속은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그 손수 묘목을 사다 주시면서 그러셨지요. 순자야,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 집 식구가 늘어날 거다. 정말 그 해 가을 저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재라고 지었습니다. 백성민재, 제주제자.
백성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밤새 장명소를 드나들며 고른 이름이었지요. 민재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만 영리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크게 될 거라고, 어미 고생을 안 시킬 거라고요. 민재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민재는 그때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지도 않고 입술만 꽉 깨물던 그 아이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가 들을까봐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39, 그 나이에 저는 이미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다 끝날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울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를 보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 결심 하나로 저는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둔 것이 없었거든요. 시댁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미 연로하셔서 당신들 앞가림도 힘드신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였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를 끌어안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식당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의 한 설렁탕집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받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계속 담그니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민재가 굶을 테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민재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지만 저는 애써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왔다.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설거지에서 주방 보조로 승진했고 주방 보조에서 참모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교복값, 참고서값, 학원비,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면 저는 아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대신 저는 여름에는 부채질로 땀을 식혔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 한 벌로 버텼습니다.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아버지 없는 자식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게 하겠다고요. 민재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반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민재를 칭찬하시는 전화가 가끔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식당 주방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치마로 눈가를 닦으면서 속으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들리세요? 우리 민재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 민재는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 자부심 하나로 저는 10년 넘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수능 시험 전날 저는 민재를 위해 찹쌀떡을 사왔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오느라 늦은 밤이었지요. 민재는 이미 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책상 위에 찹쌀떡을 놓아두고 잠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잠든 지금도 이마에 땀이 맺혀 있을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내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요. 민재는 결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오던 날, 저는 식당 주방 구석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민재를 끌어안고 이제 됐다고, 엄마 이제 다 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10여 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민재를 따라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곳에서 제 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니.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촌스러운 옷차림의 시골 아줌마처럼 보이는 제 모습이
민재에게 창피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민재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저를 우리 엄마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다르다. 내 아들은 절대로 이 어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민재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스스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명절 때면 꼭 집에 내려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민재가 내려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두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운 요리 실력을 총동원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민재는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1년 동안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지금의 며느리 수연이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수연이는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참 반듯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제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건네는 선물도 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민재가 좋은 짝을 만났구나. 이제 정말로 한시름 놓아도 되겠구나 하고요. 결혼식 날 저는 예식장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객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키운 아들이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서였습니다. 식장에서 민재가 저에게 와서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내가 효도할 차례예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가장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와 감나무가 있는 그 마당을 쓸며 혼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손녀 지우가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저는 태어난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도 민재 어릴 적 얼굴을 쏙 빼닮았는지 저는 지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연이가 옆에서 가만히 제 어깨를 쓸어 주었지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지우가 돌을 지나고 두 돌을 지나고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재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넓고 조용한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은 너무 비좁고 지우가 커가는 것도 봐야 하고 또 수연이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따로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을 사려고 하는 거니?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을 저희 이름으로 좀 돌려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 아들이 아무렴 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느냐고요. 민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을 자기 명의로 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그 집에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라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감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서 돌아가신 남편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보, 이 집을 내놓아도 될까요? 내 아들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감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지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친구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 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았지요.
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절대로 안 돼. 내 사촌 언니가 그랬다가 결국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 자식이라도 믿으면 안 돼."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 달라.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며느리가 한 번 마음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 절대로 집을 넘기지 마." 하지만 저는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재는 다르다. 우리 수연이는 다르다. 그 오만한 확신이 저를 그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잘 된다는데 이 어미가 무슨 미련을 두겠느냐. 집이 무슨 대수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살린 게 나인데 이 집 한 채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느냐. 저는 다음 날 아침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는 네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서류를 넘기던 그날 공증사무소에서 저는 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제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집이 민재 명의로 바뀌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주말마다 전화를 했고 수연이도 가끔 지우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마루를 닦고 장을 봐두고 손녀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 놓고 기다렸습니다. 예, 그 짧은 주말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그 첫 달에는 오히려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저에게 핸드폰을 새로 사주었습니다. 예전 것이 너무 낡았다면서요. 수현이는 저에게 겨울 코트를 한 벌 보내주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자랑할 만한 고급 코트였지요. 저는 그 코트를 입고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분들께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때 친구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언니, 복도 많으시네요. 그런데 언니, 집은 절대로 넘기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 친구분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그 표정이요. 그런데 두 달째 되던 어느 날부터 민재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걸면 민재는 네, 어머니, 나중에 다시 걸게요. 하고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괜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요. 그 시기에 저는 이상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남편의 꿈을 꾸었거든요. 남편은 꿈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꿈을 꿀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은 결국 틀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주말 드디어 민재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수연이도 지우도 없이 혼자서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마루에 걸터 앉아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민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번에 집문서 얘기를 꺼내기 전에도 민재는 꼭 저런 말투로 시작했거든요. 민재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투자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지금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부터니? 언제부터 그 일이 있었던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2달 정도 됐어요. 2달.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2달 동안 제 아들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이 어미가 알아야 할 그 일을 2달 동안이나 혼자서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집을 팔게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까지 멀리했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왜 혼자서 끙끙 앓았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결정을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서 내렸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민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은요. 이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라 저를 무시하는 어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남편이 심은 그 감나무가 창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수연이가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안 된대요. 그래서 뒤에 이어진 말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요양원 같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 여러분께 제가 그 요양원에도 가지 못하고 왜 길바닥에 앉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늙은 할미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이 집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담근 된장독,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재봉틀, 민재가 어릴 적 키를 쟀던 기둥의 연필 자국. 이 모든 것이 이제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 안 되는 현금과 어느 요양원의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정리해 볼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민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매매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명의가 아니니 상의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겠지요. 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에게도 걸어보았습니다. 수연이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 이장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앉히시고 물 한 잔을 떠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장님은 한참 동안 한숨만 쉬셨습니다. 순자 어머니, 이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들이 다 맞거든요.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장님 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요.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들이 다 맞다.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법이라는 것이 어미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참 차갑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세상은 따뜻한 곳이란다. 네가 따뜻하면 세상도 너에게 따뜻하단다. 어머니 그 말씀은 틀렸어요. 저는 평생을 따뜻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저에게 이렇게 차갑네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셨고 어떤 분은 김치를 한 통 담아다 주셨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해 하셨지만 누구도 저를 선뜻 거두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아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옆집 할머니가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저를 당신 집으로 부르셔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언니, 이 세상에는 말이야,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옛날부터 있었어. 우리 친정 어머니도 그랬고, 내 친구 어머니도 그랬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했어. 저희 엄마들은 왜 자기 밥그릇을 안 챙겼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언니를 보니까 그게 엄마들 잘못이 아니었네. 자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였어.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저는 평생 제 밥그릇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늘 민재의 밥그릇만 챙겼지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가 그때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참아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심으신 그 감나무, 저희 가족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지켜보았던 그 나무. 저는 그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무야, 너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네가 사람이었다면 너도 울었을 거다. 바람에 감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저에게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소리에 이상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저를 버렸지만 이 나무는 저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온 것은 6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바로 들어와야 한다고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알던 그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자리가 아직 안 났어요. 대기자가 많아서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수연이가 어머니를 도저히 모실 수 없다고 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민재야, 그럼 이 어미는 어떻게 하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한 말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뚜뚜뚜 소리만이 텅 빈 마루에 울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괴롭혔다고요. 이 어미가 그 아이를 괴롭혔다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일찍 떠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꼴을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괴롭힌다는 그 말, 제가 밥 한 끼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바친 그 아이가 이제 저를 괴로움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것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루에 쪼그리고 앉아서
제 무릎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떨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버려진 강아지처럼요. 이삿짐을 쌀 것도 없었습니다. 제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결혼 예물로 받았던 은가락지 한 쌍,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살림은 집과 함께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숨결이, 민재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제 인생 전부가 이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잠시 앉았습니다. 손으로 나무 밑동을 쓸어 보았습니다. 거칠거칠한 그 감촉이 마치 시아버님의 손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떠납니다. 이 집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감나무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대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동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로요. 그때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읍내에는 사촌 동생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지요. 염치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동생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국밥을 먹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동생은 저를 며칠 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동생의 남편이 저를 불편해하는 눈치였거든요. 저는 일주일 만에 동생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이 얼마나 추웠는지 이불을 꼭 끌어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제 앞에 동전 몇 개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동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거지가 되었구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결국 이 나이에 거지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그 벤치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신기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서움보다는 허망함이 더 컸거든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제가 이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 지우가 있으니까요. 제 손녀 지우. 그 아이가 언젠가 커서 할머니를 찾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벤치에 누워서 지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조금만 더 버틸게. 너를 위해서라도 할머니가 조금만 더 버틸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동전으로 빵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앉고 배가 고프면 수돗물을 마시고 졸리면 다시 벤치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동생들을 돌보던 시절, 19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31살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던 날, 민재를 낳던 그 새벽,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순간은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들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제가 결혼하던 날에도, 민재를 낳던 날에도, 남편을 보내던 날에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별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마음도 저 별들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실없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째였을까요? 저는 어느 시장 골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갈 곳이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지요. 박 여사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당신의 가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듣는 내내 한숨만 쉬셨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네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가슴이 철렁하네요. 박 여사님도 저만큼이나 사연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오신 것도, 지금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고 계신 것도 모두 저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박 여사님의 아드님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저는요, 제 아들이 멀리 있는 게 서운할 때도 있지만 지금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적어도 제 아들은 저를 내치지는 않았으니까요. 박 여사님은 그렇게 말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간이 침대 하나를 놓고 저를 들이신 것입니다. 대신 저는 새벽부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평생 식당 일을 해봤으니 손에 익은 일이었지요. 박 여사님은 저에게 용돈도 조금씩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민재를, 아니 수연이를, 아니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쓰려고요. 그 창고방에서 저는 매일 밤 조용히 울었습니다. 낮에는 박 여사님 앞에서 애써 웃었지만 밤이 되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창고방에서 잠을 자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울음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창고라도 있는 것이, 이불이라도 있는 것이, 그리고 아침에 저를 깨워주는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저는 그 시장 골목에서 매일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박 여사님의 가게 앞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할아버지셨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손에는 플라스틱 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예, 박 여사님은 그분께 반찬을 조금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겠구나, 누군가의 남편이었겠구나. 그분이 돌아가신 뒤 저는 박 여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저분도 자식이 있으세요? 박 여사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있죠.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었구나. 아니, 박 여사님이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저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새벽에 나무를 다듬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 제가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민재는 늘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하고 작은 입을 삐죽이면서요. 그럴 때면 저는 민재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민재?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그때의 민재와 지금의 민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그 집을 그냥 이렇게 포기하실 거예요?
변호사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 늙은이가 무슨 변호사를 만나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요. 박 여사님은 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분 중에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한번 가보세요. 손해 볼 것 없잖아요. 저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사실 민재를 법적으로 걸고 넘어진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하지만 박 여사님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해볼 것 없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고방의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민재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5살 때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해 주던 그 아이. 10살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며 저에게 달려오던 그 아이. 14살에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입술을 깨물던 그 아이. 20살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저에게 달려오던 그 아이. 그 모든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말하던 지금의 민재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이 아이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송을 걸기로요. 그것이 제 자식을 상처 입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지켜야 했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자신이 없으면 제 손녀 지우에게조차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네, 박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저 변호사 만나러 가볼게요.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잘 생각하셨어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젊은 남자분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변호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올해 70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만약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저는 정말로 제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사건을 제 어머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맡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젊은 분이 저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해 주신다니. 그런데 제 친자식은 제가 낳고 기른 제 아들은 저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고 먼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 기막힌 역설이 말입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효도 계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어머니,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돼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그때 받겠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분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피부티는 저를 버렸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법원에서 저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법정에서 민재는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현이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변호사는 민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박 여사님의 가게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마치 친언니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국물을 챙겨주시고 저녁에는 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드라마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외로웠던 제 인생에 박 여사님은 진정한 가족 같은 분이셨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 번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박 여사님이 빌려주신 깨끗한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어르신 법정에 갈 때는 당당하게 가셔야 해요. 기죽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저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 법원이라는 곳에 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될 줄은 정말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민재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 잘생겼던 얼굴에 주름이 늘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 저는 민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예전의 민재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다. 엄마도 정말로 힘들어.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는 법원 계단에서 돌아서면서 처음으로 민재를 아들이 아니라 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월세방이 아닌 박 여사님 가게 뒤편의 창고방으로 돌아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남처럼 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이 소송을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요. 제가 무너지면 아무도 저를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민재에게 집의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저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겼는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승소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는 것은 결국 제가 제 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이긴 어미가 무슨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원 앞 벤치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이 제 손에서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님이 옆에 와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저한테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곧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는지 잠시 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돌려받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시장 근처였습니다. 박 여사님 가게에서 가까운 곳이었지요. 방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큰 집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집보다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은 그 누구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 혼자 잠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월세방에 들어가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저를 보고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민재 씨가 많이 변했어요. 그 돈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요, 저도 말렸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민재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수연이는 그 이후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민재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폭언을 했는지, 얼마나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는지 수연이도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도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자꾸 위축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민재 씨는 지금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 돈 문제 이후로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에요. 저는 수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재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이 아닌 연민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그 아이가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수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라.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니?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용서는 하마. 하지만 잊지는 못할 것 같다. 수연이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도 필요 없고 그 돈도 필요 없다. 다만 이 할미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다. 이 지우를 잘 키워다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 아비처럼 되지는 않게 해다오.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돌아가기 전에 저는 지우의 손에 작은 은가락지 한 쌍을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결혼 예물로 받았던 그 가락지였습니다. 지우야, 이건 할머니가 제일 아끼던 거란다. 나중에 네가 크면 이것을 보고 할머니를 기억해 주렴. 지우는 가락지를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저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할머니 보고 싶어?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끌어안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연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여기가 편해. 그리고 지우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가락지를 보렴. 그러면 할머니가 지우 옆에 있는 거야. 알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가락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저는 그 순간 지우의 손을 통해서 제 인생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이와 지우가 돌아간 뒤 저는 월세방 구석에 앉아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울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움이 가서였는지, 사랑이 남아서였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허망해서였는지,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한 장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재는 그 뒤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민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수연이가 지우의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핸드폰에 모아두었습니다. 지우가 크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사진으로나마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서 가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만큼 잘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수연이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재 씨가 나중에 찾아뵙고 싶다고 하면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할미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어. 수연이는 저의 답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참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박 여사님의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월세방에서 가게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자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몸, 제 마음, 제 숨.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경로당에 나갑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어떤 분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을 자식에게 바치고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자식을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되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공간 하나는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집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말입니다. 그 작은 공간이 있어야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제 젊음, 제 건강, 제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집까지도요.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저를 내쳤을 때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덜 주었더라면, 조금만 더 저 자신을 챙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저는 또 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을 테니까요. 그것이 어미라는 이름의 숙명입니다. 주어도 주어도 아까운 것이 자식이니까요. 다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늙은 할미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결정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인지를요. 오늘 밤 저는 다시 월세방의 작은 창문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픈 이야기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경고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정이든 이 할미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만큼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을 꼭 보러 가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들으신 이야기보다 더 깊은 울림을 드릴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이 늙은 할미가 여러분을 그곳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